시어머니와 남편이 짜고 저를 쫓아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해 38, 결혼 10년 차였던 평범한 주부 지연이에요.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요? 지금은 더 이상 그 집 며느리도 그 남자의 아내도 아니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화가 나실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참고 살았을까 하는 의문도 드실 거고요. 저도 그래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제가 답답하고 한심하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가정을 지키려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에는 참아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참을수록 더 무례해진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남편 민수를 처음 만난 건 대학교 동아리에서였어요. 그땐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먼저 알아채고 위로해줬고 작은 기념일도 챙겨주는 세심한 남자였죠. 시어머니 얘기도 가끔 나왔지만 우리 엄마 좀 까다로운 편이긴 한데 며느리한테는 잘해줄 거야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딱 일주일 만에 시어머니에게서 첫 전화가 왔어요. 아침 7시였어요. 지연아, 일어났어? 아직도 자?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면 어떡해? 그리고 오늘 점심때 우리 집으로 와. 친척들한테 인사시켜야지. 신혼집에서 시댁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였어요. 그날 남편은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없었고요. 전 혼자 대중교통 2번 갈아타고 시댁에 갔어요. 도착하니까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7명이나 계시더라고요. 어머, 얘가 새댁이야? 생각보다 별로네. 애 낳으면 살 좀 붙겠지 뭐. 우리 며느리는 첫날부터 음식 5가지 해왔는데 말이야. 1시간 동안 그분들 앞에서 품평회를 당했어요. 제 외모, 학벌, 직장, 심지어 친정 형편까지. 시어머니는 옆에서 웃으며 거들기까지 했죠. 우리 지연이 요리는 좀 서툴러요. 제가 가르쳐야 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울면서 전화했어요. 근데 돌아온 건 이 한마디였어요. 엄마가 원래 좀 그래. 나쁜 뜻은 아니야. 그냥 좀 참아줘.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10년 동안 제가 들은 말의 90%가 좀 참아줘였으니까요. 결혼 2년 차가 되자 시어머니의 전화는 하루에 3번으로 늘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시계처럼 정확하게 울렸죠. 남편 아침 뭐 해줬어? 라면? 그게 아침이야? 며느리가 그러면 어떡해? 점심은 싸줬어? 요즘 남자들 회사에 다들 도시락 싸간다며. 우리 아들 창피하게. 저녁은 뭐 할 거야? 어제 배달시켰다며. 배달 음식은 건강에 안 좋아. 내가 반찬 좀 해줄까? 반찬을 해주신다는 건 좋은 말 같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반찬을 가져오시는 날이면 우리 집 냉장고를 다 뒤지셨거든요. 이게 뭐야? 버릴 것도 안 버리고 냉장고 정리도 못하냐? 남편 돈으로 쓸데없는 것만 사네 이런 식이었죠. 한 번은 제가 마트에서 산 수입 과일이 있었어요. 제 돈으로 제가 먹으려고 산 건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시고는 한숨을 푹 쉬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하겠네. 며느리가 돈 쓰는 걸 봐라. 애 낳으면 어쩌려고.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지연아, 엄마가 그러시는데 네가 돈을 좀 많이 쓴대. 앞으로 좀 아껴 써. 제 월급이 남편보다 많았는데도요. 주말이 두려웠어요. 왜냐고요? 시어머니가 토요일마다 전화하셔서 내일 점심 먹으러 와라고 하셨거든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어느새 매주가 됐어요. 시댁에 가면 제가 해야 할 일 목록이 있었어요. 설거지, 화장실 청소, 베란다 정리, 창문 닫기.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TV 보시면서 이런저런 지시를 하셨죠. 지연아, 저기 구석 먼지 좀 봐. 안 보여? 설거지할 때 수세미 힘 좀 줘. 그렇게 대충대충 하면 기름때 안 빠져. 아이고, 그것도 제대로 못해? 내가 할게. 비켜봐. 그러고는 친척들한테 전화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청소도 제대로 못해. 내가 다시 다 해야 해. 남편은요?
자기 방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말했어요. 당신은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집인데 내가 뭘 도와. 그리고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날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수건으로 입을 막고요. 결혼 3년 차에 임신을 했어요. 기쁜 소식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어요. 아들이야? 딸이야? 딸이면 하나 더 낳아야지. 성별을 알 수 있는 시기가 되자 산부인과에 함께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혼자 가고 싶다고 했더니 뱃속에 있는 게 우리 집 손주인데 내가 왜 못 가냐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딸이었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더니 의사 선생님한테 물으셨어요. 이거 바뀔 수도 있죠? 선생님이 아니요. 확실합니다.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진료실을 나가시면서 한숨만 푹푹 쉬셨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하셔서 며느리가 딸을 가졌대. 하나 더 낳아야겠어 라고 하셨죠. 임신 중에도 시댁 방문은 계속됐어요. 배가 불러와도 입덧이 심해도 허리가 아파도 매주 토요일이면 시댁에 가야 했어요. 한 번은 입덧이 너무 심해서 못 가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입덧이 뭐가 대수라고. 나도 해봤어. 일부러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이런 것만 먹으니까 입덧이 심하지. 내가 미역국 끓여줄게 라며 주방을 점령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한 달 동안 일주일에 3번씩 오셔서 음식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더 스트레스였어요. 딸 유나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시어머니는 매일 오셨어요. 그것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아이를 돌보는 방식 하나하나에 간섭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안 와? 애벌은 나빠져. 모유 수유 왜 그렇게 자주 해? 3시간에 한 번씩만 해. 기저귀 갈 때는 물티슈 말고 물로 씻겨야지. 산후조리원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는 건데도 시어머니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으로만 배워서 실전은 몰라라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온 후에는 더 심했어요. 시어머니가 아예 우리 집에서 한 달을 사셨거든요. 산후조리 도와주려고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제가 시어머니 수발을 들어야 했어요. 새벽에 아이가 울어서 수유를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셔서 애 울리지 마. 나 자야 해라고 하셨어요. 제가 낮에 아이 재우고 잠깐 눈 붙이려고 하면 며느리가 대낮에 자면 어떡해. 일어나서 청소해라고 하셨고요. 한 달 동안 제대로 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산후우울증이 왔죠. 남편한테 말했더니 엄마가 도와주시잖아. 감사하게 생각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유나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 전 복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간섭은 계속됐죠. 이젠 육아 방식뿐만 아니라 제 직장 생활까지 참견하기 시작하셨어요. 여자가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 애가 불쌍하잖아. 우리 유나 감기 걸렸는데 엄마가 회사 간다고 약도 안 먹이고 가더라. 요즘 여자들은 애보다 일이 더 중요한가 봐. 한 번은 제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야근을 해야 했어요. 남편한테 미리 말했고 남편이 유나를 데리러 가기로 했죠. 근데 남편이 깜빡하고 못 갔대요.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을 때 시어머니가 먼저 달려가셨고요.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 1시간 동안 전화로 혼났어요. 이게 엄마야? 애를 어린이집에 버리고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남편은요? 옆에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도 전화 끊고 나서는 저한테 네가 좀 일찍 갔으면 되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잘해도 전 결국 부족한 며느리일 뿐이라는 걸요. 왜 참았냐고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유나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혼하면 유나가 한부모 가정아이가 돼요. 학교에서 놀림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 무서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전 제가 참으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시어머니도 나이 드시면 부드러워지실 거고 남편도 언젠가는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요. 얼마나 순진했는지 몰라요. 제가 참을수록 그 사람들은 더 저를 우습게 봤어요. 제가 양보할수록 더 많은 걸 요구했고요. 제가 웃으며 넘길수록 더 심한 말을 했어요.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눈치 보고 참고 또 참으면서요.
하지만 세상에는 참아서는 안 되는 배신이 있다는 걸 전 곧 알게 됐습니다. 10년을 참고 살았던 제게도 본능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남편 민수의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원래도 차갑긴 했지만 그땐 뭐랄까? 아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오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문 잠그고 주말에도 혼자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어디 가냐고 물으면 친구 만나라는 말만 반복했죠. 더 이상했던 건 시어머니였어요. 갑자기 저한테 친절해지신 거예요. 아니, 친절이라기보다는 조심스러워지셨달까요? 예전에는 집에 오시면 이것저것 트집 잡으시더니 이제는 그래, 지연이 생각대로 해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드디어 제 노력을 인정해 주시는 건가 싶어서 기뻤어요. 10년 만에 찾아온 평화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핸드폰을 소파에 두고 갔어요. 평소 같으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때 알림이 떴어요. 카톡 알림이었는데 발신자 이름이 0이더라고요. 하트 표시까지 붙어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의심하는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다행히 잠금이 안 돼 있었어요. 카톡을 열었어요. 그리고 제가 본 건 오빠, 오늘 저녁에 시간 돼? 보고 싶어요, 유유. 어머니한테 오늘 인사드렸어요. 어머님이 너무 좋으시대요. 우리 빨리 같이 살고 싶어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요?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고요. 위로 스크롤을 올려봤어요. 대화 내용은 한 달 전부터 시작됐더라고요. 영희야,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할게. 우리 엄마가 널 며느리로 삼고 싶대. 지연이보다 네가 훨씬 낫다고 하시더라.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나봐야겠어. 재산 문제 때문에 복잡해. 걱정 마. 지연이한테는 아무것도 안 줄 거니까. 눈앞이 캄캄했어요. 아니, 오히려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지난 몇 달간의 이상한 기운,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남편의 냉담함. 모든 게 설명이 됐어요. 더 아래로 내려가 봤어요. 그리고 사진들을 발견했죠. 남편과 낯선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카페에서, 레스토랑에서, 심지어 놀이공원에서까지. 그 여자는 젊었어요. 한눈에 봐도 저보다 대여섯 살은 어려 보였죠. 예쁘게 차려입고 남편 팔짱을 끼고 웃고 있더라고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다른 사진이었어요. 그 여자가 우리 시댁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둘이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어머님이 저를 딸 같다고 하셨어요. 벌써 시어머니 같아요. 너무 좋으세요, 유유.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대우를 그 여자는 첫 만남에 받은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때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 재빨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눈물을 참았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남편이 코골며 자는 옆에서 저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유나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 전 결심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요. 남편 노트북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죠. 제 생일이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메일을 뒤져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죠. 변호사 사무실과 주고받은 메일을요. 이혼 소송 시 재산 분할 최소화 방안 문의, 배우자 명의 재산 처분 가능 여부 확인, 친권 획득 가능성 검토. 제 손에서 마우스가 미끄러졌어요. 이 사람이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요. 계획적으로 절 쫓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재산 한 푼 안 주고요. 더 뒤져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눈 메일도 찾았어요. 민수야, 지연이 명의로 된 땅 말이야. 그거 팔 수 있는 방법 좀 알아봐.
우리가 그 돈 받아야지. 엄마, 변호사가 그러는데 이혼하면 절반은 지연이가 가져간대요. 그래서 미리 재산을 정리하는 게 좋대요. 그럼 빨리 해. 영희는 좋은 애야. 우리 집안 잘 살펴줄 거고 아들도 낳아줄 거야. 지연이는 딸만 낳았잖아. 저도 모르게 비명이 나왔어요. 소리를 죽이려고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울음소리는 계속 새어나왔어요. 10년이에요. 10년을 참고 살았는데 제게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남편을 믿으려고,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정신을 차리고 더 조사했어요. 남편 통장 내역도 확인했죠. 우리 공동계좌에서 매달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씩.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했어요. 대부분이 그 여자 이름으로 된 계좌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 유나 교육비로 아껴둔 돈이 내연녀한테 간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남편이 회사 격리부에 있어서 법인카드를 쓸 수 있었거든요. 그 카드로 고급 레스토랑, 호텔, 명품 매장에서 결제한 기록이 수두룩했어요. 전부 그 여자와 데이트할 때 쓴 거였죠.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횡령이었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증거를 모았어요. 메일 전부 PDF로 저장하고, 문자 메시지 캡처하고, 통장 거래 내역 출력하고, 사진 전부 백업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걸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처럼 안부 전화인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지연아, 너 요즘 민수랑 사이가 안 좋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안다. 민수가 너 때문에 힘들어한대. 제가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넌 며느리로서 부족해. 솔직히 말하면 우리 민수한테는 더 나은 사람이 있어야 해. 귀를 의심했어요. 1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부족하다니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아서 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 유나는 내가 키워줄게. 너는 그냥 조용히 나가면 돼. 재산 같은 것도 바라지 말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니,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끊으셨죠. 손에 든 핸드폰을 보면서 실소가 났어요. 이제 겨우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최근에 저한테 친절했던 이유를요. 제가 조용히 물러나길 바랐던 거예요. 저항하지 말고,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냥 알아서 나가주기를 바랐던 거죠. 착한 며느리가 끝까지 착하게 물러나 주길 기대했던 거예요. 그날 밤 유나가 잠든 후에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초췌했어요. 10년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왜 나만 참아야 했을까?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좋은 아내가 되려고,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돌아온 건 배신과 모욕뿐이었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참으면 참을수록 그들은 더 저를 우습게 볼 거라는 걸 이제는 알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조용히 물러나지 않겠다고요. 제가 10년 동안 이 가정에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의 대가를 제대로 받아내겠다고요. 복수라고 하기엔 거창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건 제 권리를 찾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그리고 대학 동기 수진이한테 전화했죠. 수진이는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수진아, 나 좀 봐줄래? 급한 일이야. 수진이는 바로 시간을 내줬어요. 커피숍에서 만나 제 상황을 설명했죠. 수집한 증거들도 전부 보여줬고요. 수진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마지막엔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아, 이거 심각한데? 단순 불륜이 아니라 횡령까지 얽혀 있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4명의 재산 팔려고 한 것도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어. 정말? 응. 증거도 확실하고. 네가 원하면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까지 가능해. 민수 씨는 회사에서도 문제될 거고. 수진이의 말을 듣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희망이 보였어요. 수진아,
나 유나 친권도 받을 수 있을까? 당연하지. 아빠가 횡령범인데 누가 애를 맡기겠어. 게다가 넌 경제력도 있잖아. 그날 저는 수진이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이혼 소송 준비, 재산 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그리고 형사 고발까지. 제가 당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크게 돌려받을 준비를 시작했죠.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회식했어? 고생했어라고 했고, 시어머니가 전화하시면 네, 어머니. 잘 지내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순진한 며느리가 여전히 순진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겠죠. 하지만 그 사이에 저는 착착 준비하고 있었어요. 추가 증거를 더 모으고 수진이와 소송 전략을 짜고 제 명의로 된 재산을 정리하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폭탄을 터뜨릴 준비가 된 거죠. 모든 준비가 끝난 건 2주 후였어요. 수진이가 연락을 줬죠. 지연아, 이제 시작해도 돼. 증거 완벽하고 소송 준비 다 됐어.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남편은 친구 만난다며 나갔고요. 어디 가는지는 뻔했죠. 그 여자한테 가는 거겠죠. 저는 유나를 친정엄마께 맡겼어요. 엄마, 유나 오늘 하루만 좀 봐주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친정엄마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지연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괜찮아요, 엄마. 곧 다 말씀드릴게요. 유나를 보내고 저는 남편 회사로 전화를 걸었어요. 경리부장님한테요. 안녕하세요. 저 민수 아내 지연입니다. 부장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남편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상한 걸 발견해서요. 그리고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이메일로 보냈어요. 법인카드로 고급 레스토랑, 호텔, 명품샵에서 결제한 내역들이요. 부장님 목소리가 굳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이거 큰 문제입니다. 제가 바로 대표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폭탄이 터졌어요. 그 다음은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내용 증명을 보냈죠. 변호사 사무실 이름으로요. 제 명의로 된 토지를 무단으로 처분하려 한 것에 대해 사기죄로 고발하겠습니다. 또한 그간의 경제적 착취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동시에 경찰서에 고발장도 제출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 위조 서류를 만들려 했던 증거도 함께요. 수진이가 말했었죠. 시어머니가 내 인감도장 어디 숨겨뒀을 거야. 집 구석구석 찾아봐. 정말로 찾았어요. 시어머니 방 서랍 깊숙한 곳에 제 인감도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도장이요. 두 번째 폭탄이 터졌어요. 저녁 7시쯤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집에 와. 할 얘기가 있어. 남편이 집에 들어온 건 9시였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더니 인상을 쓰더라고요. 뭔데? 나 바빠. 앉아. 제 목소리가 차가웠나 봐요. 남편이 멈칫하더니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쌓아뒀어요. 그걸 남편 앞으로 밀었죠. 이게 뭔데? 한번 봐.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더니 한 장씩 넘겨봤어요. 처음엔 무심한 표정이었는데 점점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이혼 소송 신청서, 재산 분할 청구서, 위자료 청구서, 그리고 횡령죄 고발장. 이게 무슨. 다 알아. 네가 영희랑 바람 피운 것도, 회사 돈 빼돌린 것도, 엄마랑 짜고 나 쫓아내려던 것도 다 알아.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어요. 어떻게 내 핸드폰을. 그건 불법이야. 불법? 네 명의 재산 팔려던 건 불법 아니야? 회사 돈 빼돌린 건? 10년 동안 나 속인 건?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2주 동안 수없이 연습했거든요. 이 순간을요. 지연아, 아니야. 오해야. 영희는 그냥 뭐? 그냥 친구? 그냥 동료? 엄마한테 며느리 될 거라고 소개한 사람이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더라고요. 지연아,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이혼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건 너지, 나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 법원에서 보자.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남편이 밖에서 문을 두드렸지만 전 대꾸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폭탄이 터졌어요. 다음 날 월요일 남편 회사에서 비상이 걸렸어요.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발각된 거죠. 금액이 무려 2천만 원이 넘었어요. 1년 동안 조금씩 빼돌린 금액이었죠. 경리부장님이 제게 전화하셨어요. 사모님, 민수 씨 지금 징계위원회 회부됐습니다. 아마 해고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횡령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별도로 고소장 제출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이미 시작한 일이었고 무엇보다 제가 당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오후 3시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예상했던 전화였죠. 박지연, 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고함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분노가 느껴졌죠. 어머니가 하신 일에 대한 법적 조치예요. 법적 조치? 이게 시어머니한테 할 짓이야? 내가 너 10년 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줬다고요? 10년 동안 저를 괴롭힌 게 잘해준 거였나요? 어머니, 제 인감도장 훔쳐서 땅 팔려고 한 것도 잘해주신 거예요? 며느리 몰래 내연녀 데려와서 새 며느리 삼으려던 것도요? 그건 증거 다 있어요. 경찰에도 제출했고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사기죄 성립된대요.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했어요. 지연아, 그건 오해야. 내가 그냥 한번 알아본 거지 실제로 한 건 아니잖아. 알아보신 것만으로도 범죄 구성 요건 충족돼요. 그리고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며느리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뭐? 2년이 지금. 전화를 끊었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해소되는 기분이었어요. 수진이가 흥미로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지연아, 그 영이라는 여자 있잖아. 조사해봤더니 전과가 있더라. 전과요? 응. 3년 전에 유부남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낸 전력이 있어. 합의금 받고 무혐의 처리됐지만 기록은 남아있더라고.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 여자가 남편한테 접근한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그 여자 목적이 돈이었어. 민수 씨가 회사 경리부에 있다는 거 알고 접근한 거야. 근데 재밌는 게 시어머니도 그 여자한테 속은 거더라고. 무슨 말이에요? 영희가 시어머니한테 접근할 때 저 자산가 딸이에요 라고 거짓말했대. 시어머니가 그걸 믿고 좋아라 한 거지. 실제로는 빚쟁이인데 말이야. 이야기를 듣고 웃음이 났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지만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그 여자한테 노란한 거였어요. 수진아, 이것도 소송 자료로 쓸 수 있어? 당연하지. 사기범이랑 내연 관계였다는 거 법원에서 좋아할 거야. 친권 다툼에서도 결정적이고 남편 회사에서 해고 소식이 나가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회사 사람들 입을 통해서요. 민수네 부부 이혼한대. 남편이 바람피웠대. 그것도 사기꾼이랑 회사 돈도 빼돌렸다며 경찰 조사 받는데 시댁 친척들한테도 소문이 갔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평소에 친척들한테 우리 며느리 이래서 안 돼, 우리 아들 잘났어 하시던 분이요. 친척 중 한 분이 제게 전화하셨어요. 먼 친척이지만 평소 저한테 잘해주시던 분이었어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소문 들었어. 전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숨기지 않고 다요.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시어머니랑 민수가 짜고 널 쫓아내려고 했던 거야? 네. 그건 너무하네. 지연아, 네가 잘한 거야. 참지 마. 당당하게 맞서. 그분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10년 만에 처음 들어본 응원이었거든요. 수진이와 함께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친권 신청까지. 지연아, 증거가 완벽해. 이건 100% 네가 이겨. 정말요? 응.
불륜 증거, 횡령 증거, 시어머니 사기 시도 증거까지. 이 정도면 판사님도 내 편 들 수밖에 없어. 게다가 네가 경제력도 있고 양육 의지도 명확하잖아. 그날 법원을 나오면서 하늘을 봤어요. 날씨가 맑더라고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남편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잘린 후로 집에도 못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제가 비밀번호를 다 바꿔버렸거든요. 지연아,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남편은 초췌했어요. 수염도 안 깎고 옷도 구겨진 채였죠. 할 말 없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제발 나 잘못했어. 영희랑은 끝났어. 다시는 안 그럴게. 끝났다고? 걸렸으니까 끝난 거지. 안 걸렸으면 계속 속였겠지.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아파트 현관 앞에서요. 지연아, 유나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이혼만은 안 돼. 유나 생각하면 더더욱 이혼해야지. 아빠가 횡령범인데 애한테 무슨 교육을 시켜? 나 교도소 가면 어떡해? 전과자 되면 나 어떻게 살아?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었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야.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그리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들한테도 상황을 설명했어요.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았어요. 지연 씨 힘내세요. 잘하신 거예요. 맞아요. 참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동료들의 응원에 힘이 났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대학 동기들도 연락이 왔어요. 소식을 듣고 걱정된다며요. 지연아, 밥이라도 먹자. 우리가 위로해 줄게. 친구들과 만나서 술 한잔하며 속 시원하게 털어놨어요.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들을 다요. 너 정말 많이 참았구나. 이제 다 끝났어. 앞으로 잘 될 거야. 친구들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후련한 눈물이었죠.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2주 후였죠. 수진이가 최종 점검을 했어요. 지연아, 증거 서류 다 준비했어. 증인도 확보했고, 이제 재판정에서 당당하게 말만 하면 돼. 떨리네. 떨려도 괜찮아. 네가 피해자야. 네가 당당한 거야. 수진이의 말이 맞았어요. 전 피해자였어요. 10년 동안 참고 살았고 배신당했고 속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약한 피해자로 남지 않을 거예요. 제 권리를 당당하게 찾을 거예요. 재판 전날 밤 유나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언제 와? 유나야, 아빠는 이제 우리랑 안 살아. 하지만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유나 지켜줄게. 엄마, 사랑해. 엄마도 유나 사랑해. 유나를 안으며 다짐했어요. 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고요. 내일이면 법정에서 그들을 만나요. 10년 동안 저를 괴롭힌 사람들을요. 하지만 전 이제 두렵지 않아요. 준비는 끝났으니까요. 재판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거울을 보니 낯선 제가 보였어요. 10년 동안 집에만 있던 주부가 아니라 당당한 직장인이자 한 아이의 엄마였죠. 유나는 친정엄마가 봐주시기로 했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떨지 마. 넌 잘못한 게 없어. 당당하게 해. 네, 엄마. 법원으로 가는 길 수진이가 옆에 있었어요. 긴장돼? 아니, 오히려 후련해. 드디어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법원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변호사와 함께 서 있더라고요. 제 눈과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어요. 시어머니도 와 있었어요. 법정까지 따라오실 줄은 몰랐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을 부라리셨죠. 예전 같았으면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저도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연아, 아직 늦지 않았어. 소송 취하하면 어머니 법정에서 뵙죠.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가 제 팔을 살짝 잡아주며 웃었어요. 잘했어.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TV에서 보던 것처럼 크고 웅장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제 인생이 결정되는 곳이었으니까요. 판사님이 들어오시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먼저 제 변호사인 수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원고 박지연 씨는 10년간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김민수 씨는 원고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내연녀에게 제공했습니다. 또한 피고 모친과 공모하여 원고 명의의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하려 시도했습니다. 수진이는 증거 서류를 하나씩 제출했어요. 문자 메시지 내역, 이메일, 통장 거래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사진들까지. 차곡차곡 쌓인 증거들이 남편의 변명을 막았죠. 남편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일시적인 실수를 했을 뿐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일시적인 실수요? 수진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1년 넘게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것이 일시적인 실수입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판사님이 남편에게 물으셨어요. 피고, 원고 주장이 사실입니까?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그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인정한 거였어요. 모든 걸요. 판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피고는 배우자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심지어 원고의 재산까지 불법으로 처분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혼 사유를 넘어선 범죄 행위입니다. 다음은 시어머니 차례였어요. 시어머니는 참고인 자격으로 증인석에 섰어요. 판사님이 물으셨죠. 증인, 원고 명의의 토지를 무단으로 처분하려 한 사실이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대답하셨어요. 그건 우리 집안 재산이에요. 며느리가 무슨 권리로? 증인, 법적으로 원고 명의의 재산입니다. 원고 동의 없이 처분하려 한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전 그냥 알아만 본 거예요. 실제로 한 건 아니잖아요. 수진이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여기 피고 모친이 부동산 중개소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명의자 몰래 팔 수 있냐고 문의한 내용입니다. 또한 원고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소지하고 있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말문이 막힌 채 입만 벙긋거리셨죠.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동정은 아니었어요. 그저 허무함이었죠. 10년 동안 제게 그렇게 큰 존재였던 분이 법정에서는 그저 초라한 범죄자일 뿐이었으니까요. 판사님이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사기, 횡령, 그리고 가족 간의 심각한 신뢰 파괴가 얽혀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잠시 서류를 검토하시더니 말씀을 이으셨어요.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둘째, 피고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므로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 심장이 뛰었어요. 드디어 끝이 보였어요. 셋째, 양육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피고는 월 양육비 5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넷째, 부부 공동 재산은 원고 60%, 피고 40%로 분할합니다. 피고의 유책 사유를 고려한 비율입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다섯째, 원고 단독명의 재산인 토지는 당연히 원고의 소유로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횡령 및 사기 시도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 재판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그 소리와 함께 10년이 끝났어요. 10년간의 인내, 고통, 눈물이 모두 끝난 거예요.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수진이가 저를 붙잡아줬죠. 지연아, 이겼어. 완벽하게 이겼어.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10년 만에 처음 흘리는 행복한 눈물이었죠.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아, 네가 이렇게까지 할 거야? 가족인데?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분의 며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더 이상 그 집안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법원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수진이가 물었죠. 기분이 어때? 후련해. 정말 후련해. 당연하지. 넌 잘한 거야.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내 권리를 찾은 거잖아. 집으로 돌아와 엄마와 유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달려오셔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지연아,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전부 쏟아낸 것 같았어요. 유나가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 엄마 기쁜 거야, 유나야. 그럼 웃어야지. 유나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웃으니까 유나도 따라 웃었어요. 판결 후 일주일 뒤 재산 분할이 진행됐어요. 집은 제 명의가 됐고 남편 명의로 돼 있던 예금도 60%를 받았어요. 제 명의 토지는 당연히 온전히 제 것이었고요. 위자료 1,500만 원도 입금됐어요. 남편이 부모님께 빌려서 보낸 돈이었죠.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한 건 유나 통장에 1,000만 원을 넣는 거였어요. 엄마와 딸, 우리 둘만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었죠.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됐고 횡령죄로 기소됐어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전과자가 됐죠. 재취업도 어려울 거예요. 시어머니는 사기 미수로 조사를 받았어요. 실제로 재산을 처분하진 않았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지만 동네에서 소문이 퍼져 살기 힘들어졌다고 들었어요. 아파트 전세금도 구하지 못해 친척집을 전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도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제게 했던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내연녀 영희는 어떻게 됐냐고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 사기 전력이 드러났어요. 남편한테 받은 돈도 사기로 얻어낸 것으로 간주돼 일부를 토해내야 했죠. 그 돈도 제게 돌아왔어요. 한 달 후 회사 사람들이 제게 축하 파티를 열어줬어요. 지연 씨, 새 출발 축하해요.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깨달았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요. 제 편이 이렇게 많았다는 걸요. 그날 밤 유나를 재운 후 발코니에 나가 하늘을 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저는 착한 며느리, 참는 아내로 살았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받은 건 배신뿐이었죠. 그래서 선택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제 권리를 찾기로요. 당당하게 맞서기로요. 그리고 이겼어요. 완벽하제요. 법정에서 그들의 얼굴을 봤을 때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무너지던 그 표정들을요. 10년 동안 저를 짓밟았던 사람들이 법 앞에서 초라해지는 모습을요. 복수는 칼로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법으로도 할 수 있고 진실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완벽한 복수였어요. 핸드폰을 꺼내 수진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못 해냈을 거야. 곧 답장이 왔어요. 무슨 소리, 네가 용기 낸 거지. 난 도와준 것뿐이야. 앞으로도 잘할 거야. 넌 강한 사람이야. 강한 사람. 예전에 저는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강해졌어요. 10년의 고통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유나 방에 들어가 자는 딸을 봤어요. 평화롭게 자고 있는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유나야,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는 이제 강해졌으니까.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유나가 자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제 말을 들은 것처럼요. 다음 주부터는 새 집으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새로운 동네,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유나도 전학을 가고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10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어요.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사 날이 밝았어요. 짐을 싸면서 10년의 흔적들을 정리했죠. 결혼식 사진은 버렸어요. 남편과 찍은 사진들도 전부 버렸고요. 시댁에서 받은 물건들도 다 처분했어요. 유나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 사진도 버려. 유나가 원하는 건 남겨둘게. 하지만 엄마는 이제 필요 없어. 나도 필요 없어. 엄마만 있으면 돼.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유나는 생각보다 강한 아이였어요. 어쩌면 엄마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배웠는지도 몰라요. 새 집은 깨끗한 신축 아파트였어요. 햇살이 잘 들고 놀이터도 가까웠죠. 유나가 새 방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여기 내 방이야? 진짜 예뻐. 그래, 유나 방이야. 유나가 좋아하는 대로 꾸며보자. 짐을 풀면서 느꼈어요. 이게 진짜 제 집이구나 하고요. 눈치 볼 필요 없는 제가 주인인 공간이요. 일주일 후 유나는 새 학교에 적응했어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의외로 금방 친구도 사귀고 즐겁게 다니더라고요. 담임 선생님도 좋은 분이셨고요. 저도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팀장으로요. 10년 동안 가정 때문에 못했던 야근도 이제는 할 수 있었고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죠.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연 씨, 요즘 달라 보여요.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제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시어머니셨어요. 지연아, 목소리가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예전처럼 당당하지도 않았고요. 무슨 일이세요? 지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만날 이유가 없는데요. 제발. 민수가 너무 힘들어해. 일자리도 못 구하고 매일 술만 마셔. 네가 좀 선처를 해주면. 어머니, 그건 민수 씨 본인이 선택한 길이에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지연아, 그래도 10년을 같이 산 사이잖아. 정 떼고. 10년이요? 10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저도 정 떼고 살았어요. 이제 끝났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책임질 이유도 없으니까요. 수진이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잘했어. 내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그 사람들 인생까지 책임질 필요 없어. 한 달 후 회사 선배가 소개팅을 주선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죠. 아직 재혼 생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선배가 계속 권해서 가볍게 만나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친구 만드는 셈치고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 지금 제 남자친구 준호 씨예요. 준호 씨는 이혼 경력이 없는 초혼이었지만 제 상황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강하게 맞선 것을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지연 씨, 멋있어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지켜낸 거잖아요. 준호 씨는 유나도 좋아했어요. 유나도 준호 씨를 편하게 대했고요. 서두르진 않지만 천천히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6개월 후 우연히 전 남편을 마주쳤어요. 동네 마트에서였죠. 민수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거칠어졌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얼어붙었어요. 지연아. 안녕하세요. 존댓말을 쓰니까 당황하더라고요.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민수 씨는요? 나는 그냥 그래. 일자리 알아보는 중이야. 그러세요. 그럼 전 가볼게요. 돌아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아,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멈춰서서 뒤돌아봤어요. 미안하다는 말 10년 전에 했어야죠. 이제 와서 하면 뭐해요. 그래도 유나라도 좀 보고 싶어. 유나는 이제 새 학교에서 잘 지내요. 새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요. 민수 씨는 양육비나 제때 보내주세요. 그게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그리고 진짜로 돌아섰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마트를 나왔죠. 예전 같았으면 눈물이 났을 거예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남이었으니까요. 준호 씨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힘들었겠어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진짜로 끝났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1년이 흘렀어요. 유나는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피아노 대회에서 상도 받았어요.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죠.
저는 팀장을 넘어 부장 승진 대상자가 됐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커리어도 쌓아가고 있었죠. 친구들과의 모임도 자주 가졌어요. 수진이, 대학 동기들, 회사 동료들. 제 주변에는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물었어요. 지연아, 후회 안 해? 뭘요? 이혼한 거. 10년을 버린 거.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죠. 아니요, 일도 안 해요. 오히려 진작했어야 했어요.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넌 잘한 거야. 정말 잘한 거예요. 10년을 버린 게 아니라 앞으로의 50년을 얻은 거였으니까요. 시어머니에 대한 소식도 들었어요. 아파트 전세 구하지 못해 시골 친척집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동네에서는 며느리한테 쫓겨난 시어머니로 소문이 났다고요. 내연녀 영희는 다른 남자한테 또 접근했다가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결국 본색이 드러난 거죠. 그들의 소식을 들어도 이제는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아요. 동정도 미움도 없어요. 그저 제 인생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준호 씨와는 2년째 연애 중이에요. 재혼 얘기도 나오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유나가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기로요. 준호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존중해주고 유나를 아껴주고 제 과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무엇보다 제가 강한 여자라는 걸 좋아해주죠. 지연 씨의 강함이 매력이에요. 본인 인생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전 결혼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지난주에는 유나가 물었어요. 엄마, 준호 아저씨가 우리 아빠 되면 안 돼? 유나가 원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자. 서두를 필요 없어. 응. 난 준호 아저씨 좋아. 엄마한테도 잘해주고 나한테도 잘해줘. 유나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아이가 행복하다는 게 느껴져서요.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부장이 됐고 연봉도 올랐어요. 유나는 중학생이 됐고 꿈도 생겼어요. 준호 씨와는 내년쯤 재혼을 고려하고 있고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참고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아마 지금도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제 인생 없이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전 선택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제 권리를 찾기로요. 당당하게 맞서기로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완전히요. 복수요? 복수는 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행복해지는 게 가장 완벽한 복수였어요. 그들이 제가 무너지길 바랐지만 전 오히려 더 강해졌으니까요. 그들이 제가 불행해지길 바랐지만 전 오히려 더 행복해졌으니까요. 저를 짓밟았던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솔직히 관심 없어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람들이니까요. 중요한 건 저예요. 제가 어떻게 사는가예요. 그리고 전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유나와 함께 웃고 제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꿈꾸고 있으니까요. 어제 유나가 일기를 보여줬어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다.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 글을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제가 유나에게 보여준 건 참는 여자가 아니라 맞서는 여자였어요. 그게 제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10년 전에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참지 마. 당당하게 맞서. 내 인생은 네가 지켜야 해. 참는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오히려 더 나빠질 뿐이야. 용기를 내. 넌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게 미덕이에요. 가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당신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그건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당신을 죽이는 거예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들은 주변에 있어요. 가장 완벽한 복수는 당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당신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게 가장 큰 복수니까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10년 동안 참았던 여자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제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이 이야기를 완성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함께 성장해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